위드책 친구 신앙서적편 세 번째, 제가 선택한 책은 빈지수 기자가 직접 인터뷰하며 저작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책은 특별히 신앙서적의 부류는 아니지만 죽음과 삶에 대한 인사이트가 다른 책들보다 풍성하게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죽음에 대해 객관적이며 제3자 입장을 취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제3자이지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어느덧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상황으로 인해 황망해합니다. 이 책은 이런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기회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자가 죽음을 앞둔 이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기에 여러분에게 기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총 16챕터로 되어 있고 챕터를 각각의 수업으로 이름을 붙여 말하며 이어령 선생의 인생의 교훈이자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각 챕터의 제목은 그 주의 인터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죽음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많은 주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삶과 죽음을 먼 발치가 아닌 지근거리에서 만나게 된 우리에게 이 주제가 적실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 아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의 핵심은 이어령 선생의 말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이 시대에 태어나 대중 앞에 서서 쓰고 말한 모든 것도 결국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평생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던 선생은 드디어 곁에 가까이와 누운 죽음을 잘 사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친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이어령 선생은 자신은 매일 밤마다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내용 역시 그 죽음의 팔씨름을 하면서 깨닫고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확 와닿는 표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은 죽음을 타인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구분을 짓고 타인의 죽음을 동물원 철장 속에 있던 호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철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드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옵니다. 죽음에 대한 전혀 상반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나에게 객관적인 실체가 아닌 주관적 문제 그 자체입니다. 이어령 선생의 이 비유에 감탄을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토록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나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죽음과 타인의 죽음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요즘 시대는 죽음을 의도적으로 멀리 밀어낸다 말합니다. 죽음을 어떻게든 감추려고만 하기에 산 사람이 잘 사는데 방해가 되고 유가족의 슬픔을 이기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에 선생은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눈동자의 빛이 꺼지고 잎이 벌어지고 썩고 시체 냄새가 나고 그게 죽음이야. 옛날엔 묘지도 집 가까이 있어서 귀신이 어슬렁거렸. 역설적으로 죽음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었던 거야. 신기하지 않나?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져. 이것을 선생은 죽음을 죽여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 그래서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했다 말합니다. 팬데믹 앞에서 깨달은 거지.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지구의 인간들이 생명이 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아이들도 생명을 하찮게 말할 때가 많아. 야단 한번 쳐도 누가 나와달래? 공연히 나와서 고생만 시키잖아 라고 쏘아붙이기 일쑤이지. 그런데 잘 생각해보게.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언제 우리가 마스크 한 장 사려고 그렇게 길을 길게 서본 적 있나? 마스크 한 장 그게 생명이었어.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 놀이, 관능적인 관광에만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거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덮여있던 유리그릇 같던 죽음을 발견한 거야. 주머니에 유리그릇 넣고 다녀봐.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그게 죽음이라네. 코로나는 바로 그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춰냈어. 여기 죽음에 대한 선생의 또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움의 존재, 마주하기 싫은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선생은 죽음에 대해 신선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으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웃겨주려고 한 이야기였는데 농담 속에 진실을 말해버렸어.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만 놀고 돌아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어릴 때는 엄마는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잖아.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는 부름이야. 그렇게 보면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지. 어머니 곁 원래 있던 모태로의 귀환이니까.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야.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밭 한복판에 죽음이 있어. 세계의 한복판에 생의 가장 화려한 한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야.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을 위한 게 아닌 나를 위한 진정한 놀이. 결국 이것도 잘 살고 잘 죽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선생은 즐기는 것의 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화도의 화문석이 유명하잖아. 꽃화자에 무늬 문자서 화문석이거든. 그런데 나는 무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아서 그걸 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 무문석이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따졌네.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모르는 소리 마세요. 화문석은 무늬를 넣으니 짜는 재미가 있지요. 무문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힘든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릎을 쳤어.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무늬 넣을 기대감이 생기고 자기가 신이 났었잖아. 반대로 무문석은 오로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이야. 변화가 없으니까 더 힘든 거지. 인생도 그렇다네.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고역이야. 의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이 고된 인생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즐겁게 해내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라네. 공자가 그러지 않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식사를 잊어버린다고. 자는 걸 잊고 먹는 걸 잊어. 의식주를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진선미의 세계가 되고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다움의 세계야. 자기 무늬의 교보는 자기 머리에 있어. 그걸 모르고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나?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를 살게. 자기의 무늬를 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자신의 삶이 아닌 남들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선생의 말이 두고두고 생각하는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저자는 선생과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관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조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투를 싫어했던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장례식도 사람들을 병원 영안실로 불러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네. 집에서 몇 사람 불러서 가볍게 하고 싶어. 왜 다들 마지막 가는 길을 무겁게 하고 가나? 병원으로 왜 불러? 병원이 사람 고치는 데지 장례하는 데야? 화환 길게 줄 세우고 한쪽에는 환자들, 한쪽에는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나만 해도 어머니 할머니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세대야. 그는 죽을 때도 역시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살던 친숙한 공간에서 눈을 감았으면 해. 최고의 사치지. 가난한 사람도 당연했던 일이 이제는 꿈이 되어버린 거야. 옛날엔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죽었네. 요즘에는 천하 없는 재벌이라도 힘들어.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지. 살고 죽는 게 병인가? 탄생이 병이고 죽음이 병이냐고. 생사의 문제가 낯선 사람들의 공간에서 다뤄지니까 안타까워. 공간의 쓰임도 그래. 외국은 교회 무덤이 있고 공원에 무덤이 있지. 우리는 다들 아파트에 살면서 관 하나 들어오고 나갈 데가 없는 세상이 된 거야. 가능하다면 나는 내 마당의 조촐한 장례식에 틀어줄 노래까지도 내 손으로 했으면 좋겠어. 죽은 자의 생애를 과시하는 듯한 화환조차 나는 필요 없다네. 부고도 신문에 알리지 말고 몇 사람만 와서 그냥 화장하고 끝내려고 했어. 이제껏 쓴 내 글이 묘비명이고 무덤이고 기념관이 묘비명도 쓸 것 없다고. 글 쓴 게 하루하루 죽음을 쓴 거잖아. 아무리 잔문이라도 나는 늘 마지막을 썼어. 죽음이란 건 없어지라고 있는 거야. 사라져버리는 게 최고지. 과연 이효령 선생다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적. 그 찰나의 시간의 침묵, 이 침묵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효령 선생과의 접촉점을 찾습니다. 정적에 반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일런스, 내가 올림픽에서 수십억 지구인들에게 들려준 것도 바로 그 침묵의 소리야. 꽹가리 치고 수천 명이 돌아다니던 운동장의 모든 소리가 딱 끊어지고 어린애 하나가 나올 때 사람들은 듣고 본 거야.
귀가 멍멍한 침묵과 횡댕그레한 그 빈 광장을,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였으면 그 많은 돈 들여서 한 공연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시끄럽던 운동장이 조용해지고 소년이 굴리던 굴렁쇠만 기억들 하겠네. 그게 어린 시절 미나리광에서 돌 던지며 듣던 정적에서 나온 이미지라.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 우리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네.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무리지어 다니다 어느 순간 딱 필름이 끊기듯 정지되는 순간 죽음을 느끼는 거야. 정적이 바로 죽음이지. 우리가 매일 자는 잠도 작은 죽음이거든. 우리가 침묵의 소리를 들을 때 그걸 잡아채야 돼. 죽음은 고통이야. 그런데 그 고통이 죽음은 아니지. 고통이 끝나는 공백, 시끄러움이 끝나는 정적. 그러니까 고통까지도 죽음밖에 있는 거라. 숨이 넘어가서 무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체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어. 그런데 일상 속에서 죽음을 흉내내는 임사체험이 바로 침묵이라네. 저자는 이어령 선생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히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지.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흔들린다네. 왜 흔들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파동을 만들지.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촛불은 끝없이 위로 불타오르고 파도는 솟았다가 끝없이 하락하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침잠하려고 한다네. 인간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높이 오르려고 하고 심해의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그러나 살아서는 그곳에 닿을 수 없네. 죽음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적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저는 한편의 아름다운 죽음의 시, 죽음의 에세이, 죽음의 영화를 본 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죽음 말고도 인생의 스승이 주는 수많은 인사이트가 이 책에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술술 읽어 내려가는 책이 아닙니다. 곱씹고 곱씹고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읽고 또 읽으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 우리 자신이 풍성해지는 책입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인생의 스승이자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의 멘토로 이 시대의 지성으로 살아오다 생을 마감하신 이어령 선생을 만날 수 있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요즘 같은 더운 날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낙비를 만난 것처럼 그런 정서적, 지식적 상쾌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위드책 친구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